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야 지도부가 모두 인천으로 향했는데요. 인천으로 간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늘 인천에서 열린 여야 선대위 출정식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천 시민을 오늘은 역사적인 날로 기록된 겁니다. 바로 제2의 인천 상륙작전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인천 자존심이 걸려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천이 도피처입니까? 아니죠. 근데 누가 도피해왔죠? 예. 이거 단죄해야 됩니다. 과감한 결파로 맞습니다. 할 수 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꾼!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박남춘 지난 4년간 오직 인천만 바라보고 일했습니다. 심판만 하면 손은 누가 키웁니까? 대선은 끝났지만 세상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예, 내부 패널 함께하겠습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윤기찬 부위원장, 그동안 우리가 경기도가 최대 관심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야가 다 인천으로 갔습니다. 알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랬을까요? 인천에서 모든 게 다 연결되죠. 예. 그러니까 경기도지사를 여기만 또 이재명 전 지사께서 인천에 출마를 하셨고 예. 또 인천에서 시장을 지냈던 또 지역구를 갖고 있었던 송영길 전 대표께서 또 서울로 갔어요. 예. 또 인천에 또 여러 가지 박빙 상태고 이러다 보니까 인천이 경기도와 서울 이 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예. 연결점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되면 기선을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아마 계산이 깔리지 않았을까라고. 예. 김영주 의원도 인천에서 양당이 오늘 처음 딱 붙은 이유 그렇게 보십니까? 뭐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재명 그 선대위원장이 출마함으로써 인천시장 선거가 유리해져야 되는데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입장이 뒤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오사 범위를 벗어났다는 이런 조사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이재명 그 후보가 개항을 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선거는 이기는 것은 뭐 예. 기본일 텐데 뭐 유정복과 박남춘 두 사람 사이에서 갭을 좁히지 못하면 상당히 전체적으로 판세가 어렵다고 보고 예. 안가님을 스스로라도 인천 선거만큼은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의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종욱 의원, 행정관, 결국은 이재명이 있으니 인천이 승부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뭐 그렇죠. 뭐 근데 제 여론조사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민주당 후보가 열세인 상황이 예. 좀 보이긴 합니다만 이재명 후보를 중심으로 이번 지자체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는 경기가 지금 가장 원래 사활적이죠. 경기에서 어느 당이 이기냐에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의 성패가 걸리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있는 인천까지 만약에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는 완전한 복원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예. 좀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경기지사 선거 승리와 만약에 인천시장까지 선거에서 승리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좀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 인천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선거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경기가 내용적으로는 경기가 가장 중요한데 활용 정점을 찍을 때가 인천으로 변해가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경철 의원의 분석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번 지방선거가 대선이 끝난 지 불과 2달 만에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대선의 연장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대선을 이기긴 이겼는데 워낙 박빙으로 이겨놓으니까 국민들이 아직 이겼는지 졌는지 명확한 판단을 잘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확실히 승리함으로써 특히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나온 인천 계양을에서 인천 물론 계양을은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지형에 있습니다만 확실히 스코어 차를 엄청나게 좁혀놔서 이제는 민주당이 확실히 졌다. 대선에서도 졌고 지방선거에서도 졌고 그리고 앞으로 상당 기간 민주당이
참패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줌으로써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정을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거대 야당으로서 자꾸만 발목을 잡는 민주당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이러한 의도가 굉장히 깔려있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국민의힘은 인천에서 그 출발점을 삼고 그 승기를 잡으려는 그런 시도를 인천에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렇게 이번 지방선거판에 이재명 후보의 보궐선거 출마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이재명 후보의 일거수일투족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본인의 보궐선거는 물론 전체 지방선거 총괄 책임을 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가는 곳마다 관심이 뜨겁습니다. 좋은 관심도 있고 또 안 좋은 관심도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현장에 좀 안 좋은 소리를 하는 분 만나서 그때만 해도 뭐 그럴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욕설을 한 시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그 장면 한번 보실까요? 후보님 사진 하나 부탁드립니다. 저 앞으로 가셔야 찍을 수 있어요. 예, 정확하게 잘 안 들렸지요. 지금 지나가는 차가 있었고 거기에 타고 있는 시민이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욕설을 한 거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그 차를 계속 따라가면서 그 시민에게 욕을 하면 범죄 행위다. 조심하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걸 두고 또 서로 공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렇죠. 뭐 윤기찬 부위원장 선거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을 많이 겪게 되죠. 한두 번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예. 사실은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욕하는 건 범죄 행위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선거 전략상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그것이 또 어떤 연상을 갖고 와서 나한테 어떤 마이너스가 될 것인가. 특히 이제 총괄 선대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전국적 선거에 미칠 영향도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금 욕설로 하니까 또 뒤따라 나오는 것 여당에서 또 공격 그렇게 하잖아요. 예. 형수 욕설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선거 전략상은 좀 참으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이 인천에서 경기도까지 선거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대선 기간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의혹이 해명되거나 사그러진 이후에 나오신 게 아니고 불과 한 달 반, 한 달 15일 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것들이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런 따라다니는 것들의 위험 요소를 조금 제거하시거나 예. 좀 참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맞는 말인데 맞는 태도는 아닌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일에 어떤 시민이 이재명 후보에게 다가와서 개양이 호구냐 왜 기어왔어 이렇게 반말을 했는데 그때만 해도 선생님이 저 안 좋아하시는군요. 그러면서 저런 사람도 있어야지 이렇게 넘어갔는데 김영주 의원 네. 이번에는 왜 안 참았을까요? 글쎄요, 뭐 참았다기보다는 이것은 이제 그 차량이 이재명 후보에게 저런 말을 했다는 그런 참보다는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그 거리에서 선거 유세를 하다 보니까 빨리 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다고 예. 봅니다. 느낌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꼭 어떤 특정 후보에 대한 비난이라기보다는 선거운동 자체에 자기가 빨리 가야 되는데 운전이 이렇게 사람들이 좁은 길거리에 선거 유세전 하니까 그런 데 대한 불편함을 그렇게 거칠게 표현한 부분이라서 아마 그런 어떤 이재명 후보 직접적인 어떤 언사라기보다는 그래도 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욕하시면 안 됩니다 정도의 예. 얘기를 한 것이라서 앞에 거하고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다만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 자체가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이 출마하기 전과 후에 박남춘 대 유정복의 여론조사 결과가 사실은 좀 더 호전되기를 바라는데 호전되지 못하는 그런 조급함도 저쪽 그러한 행동의 심리에 조금은 반영될 수 있지는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영주 의원 어떠세요? 이제 서울에서 선거 치르셨잖아요. 네네. 이렇게 지지해 주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욕설을 하는 분도 있습니까? 뭐 욕설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어디 정육점에 갔더니 칼을 그냥 팍 이렇게 찍는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는 기분 나쁘다고?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 뭐 민생의 어려움을 표현하는 부분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저를 뭐 욕해서라기보다는 왜 이렇게 생활이 어렵나 아마 요즘에는 여러 가지 어떤 경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기 불만들이 저렇게 왜곡돼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 하는 분들이 사실은 저렇게 다니면 민생에 많은 불편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 대한 반발감이기 때문에 선거운동 하는 분들이 그걸 민감하게 받아보기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줄이겠다는 입장으로 옹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또 그리고 아무래도 대선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좀 날카로운 마음들이 아직도 있을 수도 있겠죠. 네. 자, 그런데 민주당이 이렇게 이재명 후보를 선두에 놓고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득이 될까요? 혹시 실이 되는 부분은 또 없을까요? 이런 득실들을 지금 여야가 따지고 있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가 선두에 나서면서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은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뭐 법인카드 사용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됐는데 김동연 후보가 이 부분에 관해서 해명한 것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또 다시 이것을 해명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뭐 법카 같은 거는 분명히 문제가 명확하지요. 있고요. 다른 그 백현동 문제나 또는 성남의 도시인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그 의혹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아까 대장동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명한 그 검찰이 됐든 또는 경찰이 됐든 분명하게 그 조사하고 수사해서 이 밝혀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지사가 되시면 하여간 그런 거에 대한 진상규명에도 뭐 적극 협조하실 의향도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진상규명에는 저도 협조하지요. 문제는 법인카드는 제 아내가 쓴 게 아닙니다. 제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아내가 공무원에게 그러니까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적인 도움을 받았다. 이게 문제이죠. 예, 자 이런 논란도 있고 이준석 대표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 공격하는데 이재명 후보 이준석 대표와도 공방을 벌입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실까요?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인천으로 들어온 사람은 투표의 대상이 아니라 신고의 대상입니다. 네, 국민 여러분께서 꼭 그런 어떤 잘못한 사람, 범죄 피의자를 보시면은 신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는 참 말이 많던데 그 말이 안 되는 말을 많이 하시던데 본인 그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해명이나 먼저 하고 얘기를 하는 게 그 정치인의 도리다. 내 눈에 들보도 좀 보고 남의 티끌을 지적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 한번 해봤어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말씀을 자주 많이 하십니다. 예, 자 이제 김종욱 교수 이 부분이거든요. 이번 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되면서 또 거기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나서고 이러다 보니 초점이 이제 계속 이재명 후보로 좁혀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출마가 최고 변수가 돼버렸는데 이게 전체 지방선거 판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그 당이 부를 때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이 부를 때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번은 좀 타이밍이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여간 당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고 그 요청에 이제 응답을 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전 거기에는 뭐 일단 윤석열 행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허니문 과정이 분명히 있고요. 또 견제론이 먹히지도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뭘 했어야 견제를 할 텐데 20일 만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견제할 내용도 없는 상황인 거고 또 민주당 같은 경우 대선 패배 이후에 당 내부의 변화와 혁신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뭘 반성하고 있는 거지, 뭘 변화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패배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란들이 많았고 그런 측면에선 이재명 후보라고 하는 중심을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이유는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과 다르게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50%대 정도의 투표율이 있기 때문에 자기
정당을 지지하는 어떤 유권자들을 최대한 동원하는 선거가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고 거기에 중심적인 인물은 이재명 후보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어떤 상황 자체가 만들어내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이재명 후보 개인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0.73%의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되게 좀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있는 것. 근데 이걸 지킬 수 있는 큰 둥지인 민주당이 뭘 했는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방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있는 거,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이 없는 이재명 후보 개인만으로 이 선거를 치르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지금 공격받는 게 이재명 후보가 또 공격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주변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민심과 어긋나는 발언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측면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한 보름 정도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재명 후보 플러스 민주당의 변화된 모습 이게 결합돼야지 제가 볼 땐 투표장으로 유권자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경철 의원, 현재까지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효과 딱히 이렇게 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김종욱 교수님도 설명했다시피 미롤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미롤, 허니문을 국민들은 그래도 정권 초반인데 조금 해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당에 좀 쏠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패장인 이재명 인천 계양을 민주당 후보가 선거의 간판에 나옴으로써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패장이 왜 나왔어? 저분은 조금 더 자숙해야 될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되면서 좀 더 허니문에 무게를 두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여러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지금 중부권에서 굉장히 조금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밀리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 허니문 전국에서 뭔가 돌파하려면 패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좀 더 쇄신과 혁신의 이미지를 내세우는 게 맞았는데 저는 패장의 이미지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르러 간 민주당이 조금 의아하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과연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측면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종욱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좀 걱정이 많은데 이 걱정을 붙잡고 지방선거 끝까지 간다면 저는 조금 불리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구도가 허니문 구도인데 굉장히 이 구도를 바꾸기 위한 패장을 내세운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힘든 선거가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죠. 김영주 의원 지금 이렇게 지지도 정당 지지도를 보거나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 같은 걸 보면 조금씩 이제 국민의힘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제 5.18 행사에 대통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다 참석하는 모습. 거기에 이제 또 내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면 정상회담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는 민주당한테 매우 불리한 구도라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한테 불리한 구도인데 실제로 그런 과정에서 조금 불리한 걸 줄일 수 있는 과정이 청문회 과정이었어 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청문회 과정 자체에서 송곳 질문이라든지 또 더 많은 어떤 열심히 잘 준비한 청문회를 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 청문회 같은 경우는 오히려 헛발질을 해서 국민을 아연질색하게 만들고 민주당 지도부조차도 스스로 매우 혼란스럽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검수완박의 어떤 무리수 플러스 청문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니는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는 플러스 요인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계기들을 스스로 깔아먹기 때문에 훨씬 더 이게 더 가중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윤기찬 부위원장 이 앞번 지방선거 생각해 보면 민주당이 그야말로 싹쓸이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루 전에 있었던 일이 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어요? 네네. 그런 거 보면 지금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 말씀인데 사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근데 문제는 첫 단추가 사실 개항을 출마를 결심하신 것이 당내에서조차 아마 좀 비토 세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7곳의 재보궐선거 지역구 중에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을 하셨어요. 이게 선당후사로 인식되지 않고 사실 선사후당으로 인식됐기 때문에 당내 화합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민주당이란 좀 더 큰 그릇으로
그릇으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이재명 전 지사라는 이런 인물로 선거를 치르다 보니까 아마 당원들끼리의 화합에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조금 전략을 좀 얼마 남지 않았지만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글쎄요. 네, 자 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도 최대 관심 지역이죠. 김은혜, 김동연 두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강용석 후보가 김은혜 후보와 단일화를 놓고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신경전이 또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에게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강용석 후보의 지지율이 3%에서 5% 정도 실체가 있는 거다. 그러면 단일화를 하는 것이 승리 확률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단일화 전문가답게 단일화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그런데 이 안철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선거를 지휘하려면 진작에 선대위원장 맡아달라고 했을 때 선대위원장을 했어야지 선대위원장 하지도 않으면서 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느냐. 그럴 거면 상의를 좀 하지 그랬냐. 여전히 안철수 대표 하는 말에 딴지를 걸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안철수 후보 참 물과 기름 같지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방식으로 단일화를 하는 게 가장 적당하다고 보시는지 한 가지 좀 여쭙고요. 그건 제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 두 분이서 저 결심을 해야 되실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능한 한 잘 합의가 돼서 단일 후보가 정말 양자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단일화라는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사실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의 유불리 때문에 고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많은 국민들이 진정한 정권 교체를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강용석 후보님도 제가 존경하는 후보입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해오셨고 또 앞으로 이번 선거에서도 민주당에 다시 지난 4년간의 경기도민에 대한 폭정을 반복하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와 똑같이 고개를 가로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사안에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유기차 부위원장 어떻습니까? 지금 단일화 강용석 후보가 제안했던 방식 뭐 세 차례 토론하고 이런 것은 이제 어려울 것 같고 단일화를 하기는 할까요? 단일화라는 어떤 특정 절차를 통해서 후보를 하나로 모으는 이런 형태의 단일화는 안 할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강용석 후보가 사퇴하는 정도의 그런 정도의 단일화면은 그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강용석 후보가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그냥 사퇴할까요? 시간이 가면 이제 이 선거 비용 보전의 문제도 있고 지금 5% 정도 나오는데 물론 본인이 어느 정도 선거 비용을 지출할지 모르지만 법정 최고 한도가 44억이거든요. 그럼 상당히 열심히 선거 운동한다는 전제하에 상당한 액수를 지출하게 되면 이걸 보전받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10%를 넘겨야 되는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강용석 후보의 앞으로의 비전이 뭔지에 대해서 본인만이 알고 있겠지만 경기도지사에 당선될 거라고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들어와서 다음 총선을 준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국민의힘에 가장 공들이고 있는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마이너스 역할을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사퇴하는 방식으로 본인이 도움을 주고 어떤 기여를 했다는 것, 공적을 쌓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일화는 아니더라도 그만두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지 않겠느냐.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키는 김은혜 후보가 쥐고 있죠. 김은혜 후보의 말을 시간대별로 이렇게 보면요. 처음에는 완강하게 안 한다. 에서 자꾸만 하는 쪽으로 말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박빙 선거가 되다 보니까 직접 후보로 뛰는 입장에서는 이게 한 표라도 급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김은혜 후보는 단일화를 하고 싶다는 시그널을 이미 던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일화를 하면은 김은혜 후보로 단일화가 되겠죠. 그러면 강용석 후보는 어떤 보상책을 챙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보상책이냐? 윤기찬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입당의 길을 틔워달라. 내가 여기서 장렬하게 전사해서 후보 사퇴를 하지만 내 입당을 얼마 전에 막았으니까 국민의 입당을
허용을 해주면 내가 과감하게 후보 사퇴하고 김은혜 후보의 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퇴로를 아마 만들어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결국엔 경기도지사 후보가 너무 박빙이어서 이렇게 후보 단일화가 되고 강영석 후보는 차후에 그 다른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예. 이 땅의 카드를 받아들 수 있는 그러한 뭐 절묘한 서로 간의 이해 타산이 맞아떨어지는 그런 접점을 찾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어제 인터뷰에서 만약에 단일화 조건 안 받으면 끝까지 가겠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10% 이상 받으면 내가 앞으로 가로 세로 뭐 창당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엄포라고 보십니까? 그건 일종 블러핑이라고 보고요. 어쨌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자신의 카드를 과다하게 부풀리는 것이고 일단 강용석 후보는 객관적으로 봐도 지금 뭐 5%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신도 알 겁니다. 나는 당선 가능성이 없다. 하지만 내 미래를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보장을 해줄 것이냐. 이런 카드를 받아들이는 쪽에서 아마 접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특정 방법으로 단일화를 하게 되면 강영석 후보가 국민의힘에 어떤 요구할 자격을 잃어요. 오히려. 또 공정히 싸워서 진 거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사퇴하는 방법으로 만약에 기여를 하게 되면 국민의힘에 어떤 뭘 요구할 수 있는 이 요구한다는 게 이제 정치적인 입지죠. 예. 그럴 자격을 취득하죠. 그래서 저는 아마 후자의 방법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김종욱 교수 사실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그게 꼭 김은혜 후보한테 도움이 되라는 법은 없죠. 그렇죠. 근데 뭐 김은혜 후보가 존경할 만한 후보라고 강용석 후보를 말씀하시는데 단일화를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뜨거운 거죠. 강용석의 늪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강용석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으로 당을 떠났어야 됐었고 또 가세현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사실들을 공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주장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던 측면이 있는 거고 근데 또 매우 좀 보수적인 입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저런 후보랑 단일화를 한다? 그랬을 때 김은혜 후보와 국민의힘 이미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단일화라는 게 1+1을 해서 적어도 2는 나와야 되는데 야, 이게 1+2를 해서 2가 나올 수 있겠어? 중도층이 저 단일화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단일화가 아닌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입장이라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건데요. 또 내부엔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더라도 강영석 후보를 여론조사상에서는 지지하지만 마지막에 투표하면은 김은혜 후보를 찍지 않겠어라고 하는 또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애매한 거죠. 예. 또 거기다가 지금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당권 투쟁을 벌이게 만들어놨잖아요. 이준석 당대표하고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하고 예를 들면 갈등을 빚게 만드는 사태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스스로 사퇴하면 좋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나와야 스스로 사퇴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볼 땐 접점이 참 만만치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윤기찬 위원장 그건 그렇고 지금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원래 사이 안 좋은 것은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긴 하지만 지금 선거 기간이고 안철수 후보가 지금 후보로 뛰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표가 또 거기다 대고 안철수 후보 이렇게 비판하고 이러는 것도 좀 이상해 보여요. 저는 이제 단일화 아까 이제 말씀하신 단일화를 하게 되면 그런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사실 마이너스가 위일지 플러스가 위일지 모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퇴 방법이 가장 이제 적정하다라고는 의견들이 많은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나은지에 대해서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것을 공개적으로 하는 게 옳으냐 아니면 전화 걸어서 서로 간에 그냥 얘기를 나누는 게 옳은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찬반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벌써 안철수 후보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다른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도 없잖아요. 있거든요. 공개적으로. 예. 막 그런 상황에 따른 액션이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두 분 다 서로 전화통화로 얘기를 하는 게 낫겠다 싶습니다. 김영주 의원, 안철수 후보는 본인이 이제 윤석열 후보와 당시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 단일화의 어떤 정당성 뭐 이런 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네.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2014년 선거 때 민주당에 계셨죠. 안철수 대표가. 예. 그때 제가 조영 교육감 상임선대 본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성덕 후보가 나오셨죠. 예. 그런데 길거리 지나가다가 화면에 안철수 대표가 고성덕 후보하고 친하게 인사하는 그런 장면이 잡혔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철수 대표 측에다 다시 나와라. 그래서 다시 조현 대표하고 조화하는 장면을 재연출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 하면 좋은 뜻으로 했죠.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로 예. 단일화 하는 게 좋죠. 그러나 전체적인 맥락을 보는 관점은 저는 안철수 대표가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데 다만 이준석 대표처럼 저렇게 바로
현장에 있는 그 후보한테 저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은 좀 또 재론의 여지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나저나 지금 교육감 선거 얘기하시니까 교육감 선거 과연 이대로 가도 좋은가?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치러야 되는 선거니까 이 문제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권이 바뀐 것을 가장 먼저 확실하게 체감하는 곳은 검찰일 것 같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하자마자 벼락같이 인사를 단행했는데요. 자, 대검 차장검사 검찰의 2인자죠.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임명됐습니다. 윤석열 당시 지검장과 국정농단 함께 수사했던 분이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송경호 수원고검검사인데 중앙지검 3차장을 지냈던 사람인데 조국 수사를 총괄했던 분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내정이 됐는데요. 역시 국정농단 수사 멤버입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전면에 배치된 것,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른바 친문, 문재인 정부에서 속된 말로 잘 나갔던 간부들, 이성윤 서울고검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줄줄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습니다. 자, 이걸 정상화라고 봐야 될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오늘 법사위에 출석했는데요. 이 문제에 당연히 야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죠. 뭐라고 답했는지 들어보시죠. 그 나쁜 놈 잘 잡으면 된다는 검찰에 대해서 왜 정치 검찰이 출세한다, 이런 시중에 통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3년이 제일 심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법무장관은 확증 편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검을 비롯한 검찰 인사가 있었는데 납득하고 수긍할 인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저는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을 기준으로 인사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하고 협의했습니까? 대통령께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 되는 절차입니다. 대통령 의중이 반영했습니까?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죠? 검사 인사가 이번에 지금 현 정부의 인사입니다. 같이 수사팀을 했던 인연으로 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저도 20년 넘게 검사했으니까요. 한 번도 안 근무해 본 검사는 사실상 그 정도 급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일하는 과정에서 제가 뭐 2년을 중심으로 발탁을 했다는 거는 오해시고요. 제가 뭐 2년 중심으로 밥 먹고 다니지 않았고요. 뜻에 안 맞는 그런 검사들을 이렇게 한직으로 몰아넣는 것,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번 인사에서 능력과 공정의 기준에 따라 인사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법무연수원에 근무했는데요. 그래서 충실히 근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윤기찬 위원장 궁금한 게요. 그 규정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억하는 게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 장관 할 때 그때 뭐 인사를 하는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의견을 듣네 마네 뭐 이걸 가지고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협의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어요. 협의를 해야 된다. 검찰총장과. 그러면 지금 검찰총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협의 없이 이렇게 인사했다면 그 규정에 걸리는 거는 아닌가요? 그러니까 박성진 대검 차장과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모르겠는데요. 대검 차장이 총장 대행으로. 그렇죠. 예. 그 이제 아마 그런 형식적인 그 절차를 거쳤을 거예요. 그때도 실제 협의가 없었다라고 해서 서로 간에 이제 반발이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협의하는 이런 모습은 거쳤을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적으로. 다만 이제 인사와 관련돼서 지금 비판할 시점은 아닌 걸로 전 보는 게, 이전에 지금 이름이 나오는 뭐 신자용, 송경호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문재인 정부 때 처음 요직으로 발탁된 사람들이에요. 그때 요직으로 발탁돼서 국정농단 사건을 전부 다 파헤쳤고, 그다음에 이제 현 정부에 파헤치려고 하니까 조국 전 장관 등 그때 좌천이 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정치 검사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보수 정권, 진보 정권 다 수사를 했으니까. 예. 딱 정치 검찰은 아닌 것이에요. 그때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좌천됐던 사람들이고, 그다음에 일을 그 뒤에 온 사람들이 지금 좌천된 사람들이거든요. 그 뒤에 와가지고 저분들은 일을 안 한다고 평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현 정권에 대한 수사를 안 한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분들이 이번에 좌천된 겁니다. 따라서 어떤 것이 공정한 인사고 어떤 것이 실력 위주의 인사인지는 지금 현 시점에서는 저는 뭐 일절 문제가 없다고 보고, 다만 예. 앞으로 이런 인사 진영을 거쳤더니 현 정부에 대해 수사를 안 하더라.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할 일은 지금 이 인사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예. 그러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특별감찰관을 얼른 임명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존에 했던 형사 사건 공개 금지 이 규정을 바꿔가지고 언론에 좀 노출시킨다든지 이런 제도적 개선을 논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인사 비판한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견제하겠다, 예. 잘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조금 더 성숙한 정치권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당의 비판이 적절하지 않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또 어떻습니까? 좀 빨리 한 거는 맞습니까? 지금 이제 많이 공백이 생겼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뭐 빨리 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추사권을 뺏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현안, 계류적인 사건은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 처리 못하면 그건 또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예. 그리고 등장한 검사들 면면을 볼 때 새로 발탁된 검사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기존의 친분 때문에 새로이 어떤 검사를 발탁해서 뭐 정치적 성향 있는 사람을 발탁했다. 이렇게 비판할 대상은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야권에서 조금 더 생각을 다시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자, 이번 인사를 이렇게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관련한 녹취를 계속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뭐 검찰 인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자면은 이건 정말 비정상화의 정상화입니다.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들어오면서 검찰 인사를 완전히 흔들어 놨거든요. 어떤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자천시키고 합리적인 이유 지금 몇 번씩이나 자천시키고, 그 대표적인 예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이런 인사를 정상화하려고 하니까 당연히 지금처럼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대통령 최고의 복심 한동훈을 앞세워 문고리 7상시를 완성하고 노골적인 검치 국가를 세우려는 뜻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하나회가 부활하는 것은 아닌지, 신군부 대신 신검부가 등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은 어제 검찰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뭐 정광석과처럼 했는데 야당도 예상했던 방식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압박감을 받았을 것이고, 문제는 이제 뭐 능력이 있다 인정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되면은 특수통들만 좋은 자리 가는 그런 편향된 인식의 구조화, 그리고 이제 친문 인사, 친윤 인사 이렇게 계속 골이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앙금을 남긴 인사다 그런 측면이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본인이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본인 중심의 본인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 중심으로 뽑았다는 건 정당화될 수 있는데, 실제로 그것으로부터 소외받는 수많은 검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시스템으로 어떻게 보완해 갈 것이냐는 과제를 남겼다고 하고, 섭섭한 것은 어쨌든 이러한 정상화라고 하는 자기 인사의 정당화를 시켜준 게 사실은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이었다는 것은 스스로도 좀 민주당 측도 좀 반성할 부분은 남는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종욱 교수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저는 뭐가 이렇게 급해서 검찰총장도 임명하지 않고 협의 대상이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인사를 강행했을까라고 하는 것. 이렇다면 법무부 장관 개인의 생각이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이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이 인사에는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미와 의도가 뭘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하는 방식을 보게 되면 좀 나쁜 거 따라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에 대해서 계속 비판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같은 하는 방식은 똑같잖아요. 똑같이 한다라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뭐가 바뀐 거지? 지금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동훈이라고 하는 민주당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고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실에 1급 비서관, 축소된 대통령실의 1급 비서관 중에 6명이 검찰 출신입니다.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검찰 출신들의 하마평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특수통들이 대거 요직에 등장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뭔가 의도가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능력과 공정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능력과 공정입니까? 그러면 문재인 정부로 다 능력 없는 사람만 요직에 앉았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건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한동훈 법무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린치. 본인 4번 자천시켰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4명을 자천을 시켰어요. 그럼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광기에 가까운 집착과 린치라고 얘기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라고 답을 하실 겁니까? 저는 이런 방향 자체가 상식적인 방식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한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의도를 가지고 인사를 했다라고 분명히 설명하는 방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정강석화처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제가 볼 때 뒤집기다. 예. 나쁜 방식의 뒤집기다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반복되는 좌천의 역사. 예, 이렇게 제목을 달았네요. 문재인 정부 때 법무연수원에 좌천됐던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돼서 사실은 자기를 밀어냈다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좌천시켰습니다. 최경철 의원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이번 인사. 저는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이 말로 표현한 대로 3번이나 좌천 인사를 겪었기 때문에 자신도 검찰을 사유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을 사유화하지 않고 검찰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는 그런 강박감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검찰 인사는 수사로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결과물을 보여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한직으로 가봤고 자신도 잘 나가봤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야말로 검찰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를 생각해 본 것 같고 뭐 검찰총장을 임명하지 않고 검찰의 수뇌부를 임명했다는 이러한 뭐 여러 비판도 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도 들어서자마자 서울중앙지검장부터 먼저 임명을 했습니다.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뭐 절차의 하자는 좀 있겠습니다만 당면한 수사가 여러 가지 많다고 보면 그러한 것은 약간 조정을 가능하다고 보고요.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여러 가지로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만 저는 저 사람이 아마 수사로서 아마 국민들에게 평가받고자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능한 검사들을 최대한 보충하는 차원에서 이번 인사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국회가요. 국세청이나 경찰청 이런 인사 가지고 얘기 안 하다가 굳이 검찰 인사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제 정치권도 조금 거리두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제 수사를 너희가 그러면 제대로 해봐라. 그렇게 못했을 때 국회가 간섭하는 것이 맞지. 검찰 인사가 나자마자부터 그 인사가 잘못됐다는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국회가 너무 월권을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렇게 빨리 자신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이 능력이 있다고 평가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인사를 했으니 수사로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보여주면 된다. 그것도 시간이 많지 않다. 여러 가지 국민들이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 경제적으로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본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보고 있으니 수사의 결과를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최경철 의원이 지적했듯이 이제 인사 이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연 어떤 수사를 어떻게 또 이끌고 갈지 이런 부분도 매우 주목이 되는 부분이죠. 당장의 첫 번째 조치로 문재인 정부 때 폐지됐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지 한번 짚어볼 텐데요. 관련된 내용을 먼저 들어봅니다. 뭐 검찰은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이제 그 수사를 대부분 해야 된다. 예. 또 경찰 쪽의 수사권을 일부라도 넘겨줄 수 없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증권이나 금융범죄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이 굉장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몇몇 사건들을 정치적으로 수사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우려가 드는 측면도 좀 있긴 있고요. 전에도 증권범죄 합수단을 그때 폐지하든가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때도 그거 잘못됐다고 얘기했고요. 증권범죄나 이런 막 그 화이트 칼라 범죄, 집단 범죄 이런 거는 정말로 철저하게 수사해야 됩니다. 저는 증권범죄 합수단 부활한 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왜 검찰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보는 판단이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협치는 특수부 검사들하고만 협치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미 검사가 아니고요. 특수부 검사가 협치한다는 말씀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성남 FC 후원 의혹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한 거 알고 계십니까? 보도 정도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좀 PPT 한번 띄워보시죠. 성남 FC의 이제 기업들의 후원이 제가 이제 저번 국정감사나 이런 정책 질의 등을 통해서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편파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 독재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이 발언에?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월성 원전인가요?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압수수색이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보도가 나온 게 있는데 혹시 보고받은 바 있습니까? 저는 전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도를 못 봤습니다. 보고받은 바 없습니까? 사전에 법무부 장관께 보고하고 강제 수사 절차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큰 사건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예. 보고받은 적이 없다? 저는 그 사안을 보고 월성 원전을요? 네네.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예. 자, 윤기찬 위원장,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증권범죄합동수사단 출범하고 그리고 또 오늘 원전과 관련해서 백운규 장관 관련해서 압수수색도 실시하고 상당히 좀 속도가 빠른데 이게 아무래도 지난번에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서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것도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요인도 있을 거고요. 원전 관련 압수수색인지 아니면 블랙리스트,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압수수색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된 압수수색은 이미 대통령 선거 끝난 뒤에 했어요. 그러니까 김호수 총장 있을 때 그때 이미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동훈 법무장관 오기 이전에 이미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2차, 3차가 들어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단의 경우에는 사실은 박범계 장관의 경우에도 이거 필요하다라고 해서 협력단 이름으로 끌어냈어요. 예. 끌어내고 다만 이제 직접 수사하지 마라 이렇게 됐던 것인데 저 부분은 사실 피해보는 국민이 많은 국민의 피해가 많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 부분은 경찰과 경쟁하는 측면에서도 저렇게 구성해서 열심히 협력 체계를 이용해서 유관기관에 수사를 하는 것이 저는 정상적이라고 보고요. 저것이 일부 정치인이 혹시나 수사에 포함된다고 해서 저게 정치적 의미의 수사냐 또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저 부분은 특별히 정치권에서 문제 삼을 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 교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건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범죄라고 하는 것이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해서 과거에도 이게 없어졌을 때 없어졌던 원래 이유가 뭐냐면 합수본이라고 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검사들이 예를 거래를 하거나 이런 나쁜 일들이 벌어진다는 측면에서 했던 건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나쁜 부분들은 어떤 사전에 제도적으로 막고 대신 더 큰 문제인 금융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방법들을 채택을 했어야 되는데 추미애 장관이 그렇지 않은 방식을 채택해서 아예 없애버린 측면들이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부활됐다라는 측면들은 국민들이 봐도 앞으로 좀 기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이 라임 옵티머스 수사 같은 경우를 했을 때 소위 검사 3명이 접대받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았었고 그 당시 이제 99만 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기소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합수본을 통해서 이런 범죄에 대한 수사는 필요합니다만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이 권한을 가지고 부패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내부의 그런 어떤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만들어서 같이 두 가지가 병행이 된다면 제가 볼 땐 좋은 방향으로 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렇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새 정부 출범 초기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금 전에 예결위에서 이렇게 답변하는 모습들 좀 보셨는데 정말 시종일관 당당한 모습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 한 번만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예결위에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할 때마다 한동훈 장관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갔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핸드폰을 감추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비번을 협조하지 않을 때 경찰은 어떻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법과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법무장관. 예. 한동훈 전 검사의 핸드폰 비번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제 수사 끝났고 다 틀었으니까 관계 없습니까? 제가 청문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요. 저는 부당한 수사를 받은 당사자고요. 자, 거기에 대해서 법무부 권리를 장관으로서 이야기 묻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 이런 정치적 공격에 의해서 무력화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공격이라고 이야기하면은 핸드폰 비번 풀 테면 풀어봐라. 핸드폰 파기하고 감추고 해도 된다는 이야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뿐 아니라 과거에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이재명 물고 들어오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공화국 법무부 장관 반대가 있는 거예요. 정쟁을 일삼고 있어요. 둘이요. 대통령은 협치를 이야기하는데 법무부 장관의 지금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고 국회에서 협치를 방해하고 있는지를 아직도 자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5.18이 폭동이다.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 공직에 있어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저는 5.18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질문에 아니 그렇게 머리 좋게 유명하신 분이 왜 자꾸 동문서답 하지 마시고 돌려 이야기하지 마세요. 포괄적으로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만한 주제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북한군 개입에 의해서 선동에 의해서 이뤄진 폭동이다. 북한군이 개입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 누가 하신 말씀이죠? 모든 검사가 할 말 같습니다. 이 말씀 누가 하셨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도 할 수 있는 말이죠. 검찰총장 시절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두봉 지검장은 총장 되시면 이분이 깡패입니까? 검찰총장입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상황을 취임한 지 며칠 안 됐으니까 잘 챙겨보겠습니다.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라는 말씀하셨죠?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기사에는 그렇게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서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검사 꼭 말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그 수사로 말한다 이거는 제 말은 아닌데요. 제가 쓰는 말은 아닌데. 그러면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검사는 그냥 법에 따라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지. 그게 그렇게까지 레토릭을 만들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최경철 의원 저렇게 질의응답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떠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를 하시다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문재인 정부에서 잘 나가시다가 조국 수사를 하면서 당시 여당으로부터 몸매를 맞았거든요. 그 몸매를 맞으면서 갑자기 정치인의 반열로 올라가면서 결국 오늘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온 거 아니냐. 결국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오늘의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가졌는데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하는 질문을 봤을 때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마저 제2의 윤석열로 만들어주려는 것이 아닌가. 일찌감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2인자 그룹에 편입시켜서 2인자로 키워주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본말에 어긋나는 과도한 정치적 질문을 하고 있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행정적 질문을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름을 넘어서서 너무나 지금 좀 높은 반열에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바로 정치권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닌가.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그래서 저는 행정적인 질문 그리고 국회가 행정부의 장관에 대해서 필요한 질문을 해야지 그것의 범주를 넘어서는 정치적 질문을 자꾸 함으로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자꾸만 행정부의 장관이 아니라 정치적 인물의 범주로 자꾸 포함시켜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우려를 갑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질의를 할 때 좀 팩트에 준해서 증거주의를 바탕으로 질문을 해야지 저렇게 자꾸 질문을 해버리시면 한동훈 법무장의 몸집만 자꾸 부풀려 주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영주 의원 이제 자꾸 윤석열 대통령 검찰 시절과 비교들을 많이 하는데 닮은 것 같으면서도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상당히 이제 뭐 칼로 보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의 칼은 큰 장비를 연상케 예. 하는 큰 칼이고 사실은 이제 한동훈 검사는 굉장히 날카로운 아주 장관. 간도 예. 장관은 근데 굉장히 발빠르게 이렇게 요리를 잘하는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해야 될 부분들은 저런 어떤 감정에 앞서다가 예. 지난번 청문회도 실제로는 점수를 잃었거든요. 지금 저 장은 예결위 장입니다. 오히려 뭐 첫 장관에게 실제로 오히려 어떤 법무 예산이라든지 또 교도소를 어떻게 정해갈 것이냐 아주 좀 차분하게 여러 가지를 그 전공법적으로 다양하게 질문하는 것이 훨씬 더 예. 점잖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측면들을 얘기할 수 있는데 논쟁으로 이기려고 하면 도대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을 논쟁적으로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발빠르게 치고 빠지고 하고 논법을 정당하게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리자가 찾아가기 급급하고 당황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라리 저럴 바에야 정말 예결위다운 질문을 했다. 그런 평가라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예. 그 이제 어쨌든 질문의 내용이나 그런 것들이 부적절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피감기관의 장이고 네. 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도 답변을 조금 더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늦게. 좀 말이 빠르던데요. 말 네. 빠르기도 그렇고 이제 질문이 끝나자마자 바로 즉답보다는 조금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질문에 대해 선회해가지고 이런 취지의 질문이겠거니라고 선회해서 답변하는 그런 태도도 좀 앞으로 갖췄으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이 논쟁으로 이기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국회를 방문해서 이제 익숙해지면 달라지겠지만 저런 모습이 지금은 시원해 보여도 계속 저런 게 화면에 비춰지게 되면 국민들은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이 성실히 국회를 대하는 태도를 몸에 배게 하면 훌륭한 장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한동훈 장관이 들으면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싫어할 수도 있죠. 근데 김종욱 교수, 한동훈 장관이 5년 내내 장관하지는 않을 것 같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번 전망을 해보시죠. 제가 볼 땐 정치하셔야겠죠. 장관직을 그만두게 되면 정치를 해야겠죠. 제 생각에는 아마 운명적으로 정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버려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런 인물을 내버려둘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데요. 저는 뭐 몸집이 컸다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않는 거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법무부 장관이죠. 검찰 아래서 간 나온 이제 그야말로 평가를 받는 법무부 장관일 뿐인 거고요. 또 본인 스스로가 수사지휘권을 쓰지 않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법무행정만 잘하는지 못하는지 살펴보면 되는 건데 민주당이 다른 질문을 해버리니까 범위가 더 커지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얘기한다면 앞으로 1년 6개월 이후에 소위 검찰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사 역량 자체가 어떤 경찰로 가든 아니면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든 갈 텐데 이거 어떻게 준비할 거냐. 입법부가 결정한 상황에 대해서 행정부는 이걸 집행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다거나 또 과거에 본인이 취임사에다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을 하겠다고 얘기했으니 과거에 본인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해서 국민들이 많이 의구심을 가졌던 메머드급 수사 인력, 그다음에 70여 곳의 압수수색, 그다음에 소환도 안 하고 기소를 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이런 걸 통해서 법무부 장관의 능력들을 검증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해서 좀 화와 짜증이 난 부분들을 저기저기 반영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시지 마셔라. 별로 도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윤기찬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도 이제 그런 정무적인 감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주문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양쪽이 다 발전해 가는 건데 네. 저렇게 되면 이제 감정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통합으로 가야 되고 서로 간에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조금 뭐 민주당 측에서 질문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도 좀 터무니없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선회해서 답변하는 이런 성실함을 보여주게 되면 또 내가 질문했던 부분이 조금 납득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의 조금 발전적인 그 행동을 쌓아가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예.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일 우리나라에 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그런데 일정의 변경이 좀 생겼습니다. 당초에 한국에 와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는데 백악관에서 밝힌 일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일정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윤건영 의원이 한 얘기를 먼저 들어보시죠. 미치겠어 정확하게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보자고 한 연락이 온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네, 그래요?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뭐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니 미측 백악관에서 계획이 없다라고 이야기한 것도 사실 같습니다. 분명한 건 문재인 대통령 가만히 계셨다는 말씀이죠. 그럼 미국이 입장을 바꿨다는 얘기잖아요.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정욱 교수, 일정이 바뀐 걸까요? 왜냐하면 아무런 연락이 처음에 없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 뭐 약속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는 소위 정상 간의 만남에 대해서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게 외부로 공개되는 건 상당히 안 좋은 사례라는 게 원칙이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봐도 전직 대통령이 될 상황인데 전직 대통령이 될 사람이 지금 미국에 있는 현직 대통령에게 만나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요청이 먼저 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작년 5월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가장 빨리 와서 정상회담을 했었고 국제 회의석상에서 자주 만나면서 친분이 많이 쌓였던 벗 같은 개념이어서 아마도 한미 정상회담을 하러 가는 길에 좀 보면 어떻겠냐라고 하는 의견이 좀 개진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의견이 밖으로 공개되니까 이게 일파만파 번지는 거죠. 왜 갑자기 와서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을 다 만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특사론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특사 얘기가 나오니까 또 권영세 장관 같은 경우 나와서 특사로 뭐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시게 되는 상황이니까 소위 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간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들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다른 부분이 오히려 더 쟁점이 돼버리는 상황이 되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럴 바에는 오히려 그런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한미 동맹 관계나 정상회담의 성과를 내는데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정도의 과정으로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정상 간의 어떤 만남에 대해서는 그것을 성과를 이렇게 과제 포장하기 위해서 미리 공개하고 이런 전례들을 만들지 않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김명주 의원, 아무리 뭐 친분이 두텁다고 해도 정상회담을 하러 오는 미국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만난다면 그건 매우 이례적인 일정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나왔다가 바뀌고 이런 사연이 생긴 이유가 뭘까 궁금한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상당히 한국을 잘 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대선의 결과가 거의 반분되어 있다, 한국 사회가. 그래서 북한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가 물론 강경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의 다른 어떤 제2의 플랜, 좀 남북 관계에 대한 어떤 그 우호적인 그런 부분들도 살리고 싶은 의지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아까 김정욱 교수 얘기한 대로 사전에 그런 문 전 대통령의 방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한국 대통령, 윤 대통령을 거의 반쪽짜리 대통령으로 보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제 그런 것에서 제가 모르긴 몰라도 실무협상 차이에 하는 과정에서 한국 측에서 미국 측에다 꼭 문재인 전 대통령을 봐야 되느냐 이렇게 문제제기했을 수도 있고요. 측면에서 그냥 우호적 관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했으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너무 쉽게 생각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생각을 접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실제로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될 사람은 분명한 윤석열이다라고 하는데 포커싱을 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조정하지 않았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윤기찬 위원장 분석은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 만약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만나러 가도 되냐라고 제안했다면 그런 사실이 또 밖으로 나온 것도 좀 이상해요. 그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일파만파 커진 것이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의제가 한미 정상회담 의제가 이제 대북 북핵 문제거든요. 북핵 문제에 있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갖고 계신 그 비핵화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현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마스터 플랜과 달라요. 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뵙고 어쩌지 말을 하게 되면 이게 또 사실은 또 불일치가 일어나는 거라서 저는 어떤 측면에서도 뭐 조언을 듣는 거는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나 뵙고 노출시키는 것은 좀 이례적이고 안 맞다. 뭐 예.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만날 예정이었고 만난다면 북한 관련해서 특사를 제의하려고 했는데 지금 북한 상황이 뭐 계속해서 핵실험 준비하고 있고 또 코로나 상황도 매우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아예 특사 얘기 꺼내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 굳이 만날 필요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일정을 잡지 않았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오늘 국회에서 정보위 보고를 받았나요? 하태경 의원이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다 끝났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뭐 바이든 방안에 맞춰서 발사 징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징후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징후를 포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핵실험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준비 단계 거의 그 준비는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서 미사일이 발사되고 핵실험을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미사일인지는 말하는 거예요? 뭐 ICBM급으로 추정을 하는데 따로 보고는 받지 않았습니다. 최경철 의원 혹시 이런 상황도 고려가 됐을까요? 북한이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미국으로부터 핵보유국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 코로나19가 창궐하는 북한 인민들에게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인정받은 나라이니 이 정도는 참아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강력한 도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까지 날릴 수 있는 미사일을 갖고 있고 그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경량화된 핵탄두를 갖고 있고 그리고 핵탄두도 한 발이 아니라 다탄두를 갖고 있어서 미국의 방어 미사일이 작동을 못하도록 우리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춰놨다. 이것을 아마 인정받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굉장히 심각한 도발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강력한 억제책을 미국으로부터 확장 억제책을 받을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 임하는 우리 정부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